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4회차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마무리된 챔피언스리그 14경기로 구성이 됐던 승무패 53회차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6월 금액이 쌓이면서 당첨 금액이 상당히 높았죠. 1등이 3분이 나오면서 1등 금액이 23억 원 가량을 나눠 가지셨습니다. 풋볼살롱의 최종 픽은 아쉽게 적중이 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구독자분들 중 몇몇 분들이 적중이 됐다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런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축구 승무패 54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프리미어리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조금 더 면밀하게 현미경 분석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분석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미경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어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수많은 응원 댓글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끌었던 건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과 최종 분석 컨텐츠를 이 승무패 해당 회차가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돌려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구독자 분이 계셨습니다. 그 댓글이 좀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승무패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차가 마무리되면 조금은 컨텐츠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해당 경기가 프로토 승부식 경기에 남아있지 않는 이상 승무패 경기가 판매가 마감이 되면 그 즉시 어떤 휘발성과 일회성, 단발성이 짙어지는 이 컨텐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부 차원에서 풋볼살롱의 컨텐츠를 여러 차례 돌려보셨다는 구독자분이 계셨고 그러한 댓글이 풋볼살롱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취지에 조금은 부합하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옛날 영상까지 제가 돌려보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승무패 회차, 최근에 있었던 현미경 분석이나 최종픽 공유 분석 영상을 통해서 이 팀들의 어떤 성향이나 전술, 전략, 그리고 주요 선수들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찍어드리는 이 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픽을 가져가시는데 어떤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제가 준비하는 여러 데이터와 자료, 사실들을 통해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그리고 해당 팀들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축구를 하는지 그러한 점들을 조금은 면밀하게 공부를 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풋볼살롱 컨텐츠를 중간에 스킵을 하시는 것보다 분량이 조금 길어지는 감이 있으면 재생 속도를 1.25배로 빠르게 돌리셔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이 배트맨 사이트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판매가 마감이 되는데 내일 미리미리 예치금을 아이디에 넣어 두셔서 풋볼살롱 구매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빠르게 일찍 미리미리 구매를 하셔서 애써 구성하신 픽을 구매도 못하고 날려버리시는 그러한 불상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멤버십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멤버십 그 제도를 조금은 정비를 잘 해서 공지사항 혹은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기에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따로 멤버십 관련해서 동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멤버십 제도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경기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조금은 주의 깊게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는 최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영국 정부가 일부 지역의 관중 입장을 허용을 했습니다. 일부 유튜버 분들께서는 모든 영국 지역의 모든 경기장의 관중 입장이 조금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분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영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심한 지역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지금 수도권 위주로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또한 지역마다 코로나19가 조금은 강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이 있고 조금은 떨어지는 지역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영국 정부가 관중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티어 1, 2, 3로 나눠서 해당 지역마다 관중 입장 수도 다릅니다. 일단 1단계로 분류된 지역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소속에 있는 팀들이 속한 지역은 없습니다. 티어 1, 1단계로 분류가 됐을 경우에는 4,000명의 관중이 허용이 되고 지금 티어 2단계, 2단계로 분류가 된 지역은 2,000명까지 관중이 허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관중들이 입장을 했었는데 이 2단계로 분류가 된 지역이 바로 런던 지역입니다. 런던에 속한 아스날,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 웨스트햄 그리고 풀럼이 2,000명의 관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팀들이 홈 경기를 치르는 이 승무패 경기에도 지금 아스날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은 홈 경기를 가질 경우에 2,000명의 관중이 입장을 합니다. 또한 머지사이드 지역에 있는 리버풀과 에버튼도 관중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에버튼과 첼시가 맞붙는 상황에서 이 에버튼이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죠. 구디슨 파크에서 홈 관중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에버튼이 분위기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 홈 관중이 들어오는 이 구디슨 파크에서 홈 경기를 치르는 에버튼도 쉽게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브라이튼과 사우스햄튼까지 지금 해당 팀들이 2,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티어 3단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심해서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맨체스터 지역 맨유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티어 3, 3단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관중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더비를 치르는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의 홈구장, 홈팬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은 맨유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더불어서 아스톤 빌라, 번리, 리즈, 레스터, 뉴캐슬, 셰필드, 웨스트브롬 그리고 1번 경기인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도 지금 관중이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팀들은 홈 경기를 치를 경우에 홈 관중 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홈 관중 비록 2,0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홈 관중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경기였죠. 울버햄튼이 리버풀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 원래 리버풀이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죠. 그런데 그 안필드에 단 2,000명의 관중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당시에 이 울버햄튼의 미드필더죠. 0대4로 패배했던 그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댄동커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비록 2,000명의 관중이었지만 안필드에 최소 2만 명, 15,000명의 해당하는 관중이 들어온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 2,000명이 들어가도 굉장한 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홈 관중이 2,000명이 들어가는 팀들은 조금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말씀을 드렸고 해당 내용은 따로 메모를 해 두셔서 승무패든 혹은 프로토든 픽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경기 울버햄튼 대 아스톤 빌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왔듯이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리고 1부에서는 1번부터 7번 경기를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버햄튼은 최근 5승 2무 4패로 올 시즌 12위를 달리고 있고 아스톤 빌라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 리버풀을 7대2로 잡아내면서 연승 가도를 달리다가 최근에 연패 늪에 빠지면서 순위가 12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버풀 원정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000명의 관중이 입장했던 이 리버풀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어 3 지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몰리뉴 스타디움 홈구장에
홈팬들이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구장 이점은 조금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으로 나눠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좀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패배가 단 한 차례밖에 없는 상황에서 2승 2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한 차례도 없고 3승 3패로 조금은 빠꾸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안정적인 승부를 펼치고 있고 평균 1.2골로 원정보다도 화력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조금 탄탄히 한 다음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팀으로 어, 정평이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3백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통해서 울버햄튼이 중상위권을 마크를 할 수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 최전방에 디오구 조타 선수죠. 리버풀로 이적한 그 조타 선수의 공백이 조금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울버햄튼의 최전방 공격을 책임져야 할 이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지난 아스날전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장에는 돌아왔습니다. 훈련장에는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회복 기간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 주포인 히메네즈 선수가 머리 부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에 있어서 골 결정력 부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직전 경기 리버풀 원정에서도 리버풀과는 슈팅 개수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슈팅 12개를 때려서 4골을 넣은 반면 울버햄튼 역시 슈팅을 9개나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단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인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빠진다는 것은 최전방 공격 쪽에 골 결정력 부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울버햄튼이고, 울버햄튼의 올 시즌 득점 패턴을 보시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3골이나 넣고 있는데, 문제는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도 4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고, 울버햄튼 역시 지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7골을 넣고 있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이 조금은 강한 팀입니다. 전반과 후반의 득점 패턴을 보시면 전반에도 5골을 넣었고 후반에도 5골을 넣었을 정도로 전 후반 공격력이 조금은 밸런스가 있는 팀이고, 실점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6골 실점, 후반에 8골을 실점할 정도로 득점과 실점 면에서 전후반에 조금은 밸런스가 있게 균형 있게 지금 전반에 득점도 하고 실점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홈 경기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올 시즌에 아스톤 빌라는 지난 시즌보다는 확연하게 전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조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전방 3톱으로 이 네투 그리고 포덴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짱돌 같은 다부진 선수죠. 굉장히 몸이 단단하면서도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그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이 3톱을 구축을 하는데, 이 최전방에 히메네즈라는 결정력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을 경우에 그 최전방에 포덴세 선수가 서면서 이 세 명의 이 3톱이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최전방 공격을 책임질 텐데, 아무래도 이 네투나 포덴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히메네즈 선수 같이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9번 전술이죠. 이 9번에 어떤 전통적인 스트라이커가 없는 그러한 공격 체제가 갖춰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히메네즈 선수가 없다는 것은 결정력 한 방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걸립니다. 올 시즌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4차례나 했는데 그 4차례 패배를 한 팀이 모두 역습이 좋은 팀이었습니다. 맨시티, 웨스트햄, 레스터, 리버풀 같이 역습이 좋은 팀들에게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빌라 역시 역습이 괜찮은 팀입니다. 그릴리시라는 어떤 플레이메이킹이 굉장히 뛰어난 미드필더가 있고, 더욱이 최전방에는 2부 리그에서 데려왔지만 굉장히 지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올리 왓킨스라는 굉장히 뒷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가 있고, 측면에는 트레제게 같은 다재다능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빌라 역시
역습이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탄탄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올 시즌 실점이 15골이나 당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 빌라가 역습이 강점이라는 팀에서 이 역습이 강한 팀에게 패배를 해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전을 할 것 같고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안 좋은 흐름 1승 4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빌라가 이상하게 홈구장인 빌라파크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2승 3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점도 2.2골로 많은데 이상하게 원정만 오면은 실점이 평균 0.5골로 굉장히 수비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레스터시티, 아스날이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무실점 경기를 펼쳤을 만큼 이 원정 경기에서 수비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빌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가 역습이 강하고 원정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살아난다는 점은 이 울버햄튼 사이드보다는 빌라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의 득점과 실점 패턴을 봤을 때는 전반 그리고 후반에 고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반 비율을 나눠봤을 때 전반에 4골을 넣었다면 후반에 6골을 넣었을 정도로 4대 6의 비율로 후반전에 조금 득점을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20골이나 넣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격력이 강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뛰어나고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첼시에서 임대로 데려온 이 로스 바클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은 조금은 빌라가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원인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이 로스 바클리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그릴리시 선수 혼자서 충분히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뉴캐슬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뉴캐슬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일주일을 더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빌라가 앞서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빌라가 승리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울버햄튼은 홈 관중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에서 홈 이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폴더의 여유가 있으면 승패 투포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울버햄튼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조금은 압도하는 면이 있고 제 아무리 히메네즈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투와 포덴세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아다마 트라우레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아스톤 빌라 역시 공격을 할 때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맞붙었을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가 뭔가 조금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 속에서 신나게 공격을 하다가 수비 뒷공간이 열릴 경우에는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이 쓰리톱 네투, 포덴세, 트라우레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승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겠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아스톤 빌라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저는 무패 투포를 한번 초안픽으로 잡아봤습니다. 올 시즌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그래도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홈 발렌시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홈구장인 메스타야에서 어느 팀이 와도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했을 때 홈에서 평균 1.83골 원정에서는 평균 한 골밖에 넣지 못할 정도로 원정만 가면 득점력이 실종이 되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1.83골로 조금은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원정에 비해선. 그런데 지금 발렌시아 쪽에 이 이강인 선수가 코로나19 양성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이강인 선수가 공격 2선에서 결장을 하고 지금 백업 공격 자원인 가메이로 선수까지 햄스트링으로 부상 아웃이 됐고 핵심 왼쪽 풀백인 호세가야 선수까지 지금 햄스트링 아웃. 최근 선발로 쭉 나섰던 이 길라몬 중앙 수비수까지 경미한 햄스트링 부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 쪽에 굉장히 부상 및 결장자가 많은 상황이고 발렌시아가 제 아무리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최근에 홈에서 무승부는 많았는데
홈에서 승리가 이 레알 마드리드 전 말고는 없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전도 조금은 운이 좋아서 페널티킥으로 3골이나 넣으면서 조금은 운이 따라줬던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발렌시아가 올 시즌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홈에서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조금 끈끈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승점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난 시즌부터 승무패를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빌바오가 굉장히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빌바오가 나오면 무바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시즌에는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빌바오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압박을 가하는 축구를 하는데, 이 라리가에서 프리메라리가에서 압박을 주로 구사하는 팀이 헤타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헤타페가 있죠. 그리고 지단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도 굉장히 빡세게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인데, 이 빌바오 역시 빡세게 전방 압박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바오의 특징은 전반 초반과 후반을 나눠 봤을 때 이 전반 초반과 전반 막판, 그러니까 빡세게 전방 압박을 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쥐는 그러한 전반전에 조금은 골을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 초반에도 빌바오가 골을 넣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반대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점이 전반 0분부터 20분, 그러니까 킥오프 하자마자 그리고 전반 초반까지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17골 중에 7골을 무려 전반 킥오프 후에 20분까지 전반 초반에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바오 특유의 초반 전방 압박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발렌시아가 당황을 하면서 실점까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득점이 17골로 발렌시아가 빌바오보다 많은 골, 5골을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이 문제는 PK로 4골을 넣었었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골이 PK였기 때문에 조금은 페널티킥 골이 많다는 점이고, 반대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 골이 1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나 만들어가는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빌바오가 조금은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에 무니아인, 주장인 무니아인 선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조금 다부지고 좀 빠른 선수들이 공격 2선과 최전방에 많은 빌바오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수들이 날랜 선수들이 전반 초반부터 발렌시아를 조금 압박을 하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한 경기 양상이 그려지는데, 문제는 제가 항상 헤타페, 빌바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방 압박이 뛰어난 팀들은 이 역습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 경기에서 빌바오가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이 최전방에 이아고 아스파스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는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굉장히 빠른 팀인데, 이렇게 역습이 좋은 팀들을 만나면 자칫 그러한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허무하게 골을 내주면서 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 역시 홈에서만큼은 수비력을 맘먹고 수비를 하면은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처럼 굉장히 짠물 수비를 펼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홈에서 수비를 탄탄히 한 다음 빌바오의 전방 압박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시간에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 방으로 충분히 공격을 노린다면 발렌시아 역시 홈에서 충분히 승점을 따낼 만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무패 투폴로 빌바오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그래도 빌바오가 득점 패턴을 보시면 후반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후반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발렌시아 역시 제가 전반에 실점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17골 중 7골이 전반에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전반과 후반에 걸쳐서 고르게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전에 10골을 실점했고 후반에도 7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전반 초반에 골을 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후반에도 득점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을 조금 복기를 해보면 마음 먹고 수비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펼칠 수 있는데,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굉장히 아쉽게 자책골이 나오면서
1대0 패배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후반 막판에 가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자책골을 내줬는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후반 막판에 이렇게 수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후반 막판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반에도 득점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의 전방 압박이 거센 전반 초반에도 빌바오가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발렌시아가 후반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후반 막판에도 지금 득점을 몰아 넣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후반전에도 빌바오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화력도 지금 평균 홈에서는 1.6골을 넣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0.67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리그 원정 고자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 특유의 원정 고자 느낌이 나온다면 충분히 홈에서 쉽게 지지 않는 발렌시아가 승점을 따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승부가 너무나도 많은 흐름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수비력으로 약간 버티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는 오히려 빌바오가 조금은 만들어가는 공격이 조금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빌바오가 전반 초반에 승부를 걸어서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는다면 발렌시아 역시 홈에서 승리 혹은 최소 무승부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빌바오의 전방 초반 그 압박에 의해서 선제골을 실점할 경우에 무리하게 공격을 진행하다가 빌바오에게 오히려 또 역습을 당하면서 패배를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빌바오의 어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지공 능력이 저는 빌바오가 발렌시아보다는 조금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초안 픽으로는 빌바오의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홈에서 그래도 발렌시아가 저력이 있다는 점과 빌바오가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홈에 비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발렌시아 역시 충분히 승점 1점까지는 따낼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발렌시아 역시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후반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력도 많아지는데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도 많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발렌시아가 그래도 전반 후반을 나눠봤을 때 후반에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최다 득점 구간에서 후반전에 최다 득점 구간인데 이 후반 71분부터 80분까지 빌바오가 3실점으로 최다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전 후반 초중반까지 끈끈한 수비를 보여주다가 이 빌바오가 공격 일변도로 나서는 이 후반전에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 방을 조금은 들고 나온다면 발렌시아 역시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빠지는 발렌시아의 화력 약화가 있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조금 힘들고 최대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는 헤타페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헤타페 경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헤타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굉장히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이고 많이 뛰는 역동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지난 시즌에는 그게 잘 먹혔는데 올 시즌에는 그러한 압박 축구, 역동적인 축구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3무 2패의 어떤 부진에 빠졌는데 이 무리한 전방 압박 속에서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스트라이커 마타와 앙헬 로드리게스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득점도 못하고 압박은 거세게 하는데 실속이 없는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51회차였나요? 아니면 52회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번 경기에서 레반테 대 헤타페에서 제가 레반테 사이드를 보면서 헤타페의 수비 뒷공간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역습 한 방에 있는 레반테에게 고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대 0, 0대 3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 경기 레반테 원정에서 무려 그리고 2명이나 퇴장을 당했습니다. 헤타페가
2명이나 퇴장을 당했는데 이 센터백 자원인 로드리게스 선수가 최근에 선발로 4경기에 나섰었는데 이 로드리게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다코남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이 수비 멀티 자원인 다코남 선수까지 2명이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세비야와의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것이 헤타페입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스타드 렌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렌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이 로테이션을 가동한 백업 자원들이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을 하면서 백업 자원들의 경기 감각까지 끌어올린 것이 세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세비야 쪽이 우세할 것이라고 보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세비야의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엔 네시리 선수가 스타드 렌 원정에서 2골이나 넣었고 이드리시 선수와 올리버 토레스 선수까지 어시스트를 추가를 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고 제가 항상 이 좋아하는 이 암수가 아닌 수소 선수까지 경기를 무려 77분이나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헤타페를 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이 백업 자원들 퀄리티 있는 백업 자원들이 나서서 충분히 경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비야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헤타페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나마 홈에서 3승이나 거뒀습니다. 문제는 시즌 초반에 3연승으로 굉장히 상승세를 달렸었는데 최근에 3연승 뒤에 1무 2패에 빠졌습니다. 홈에서조차 지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홈에서조차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비야가 한 골차 두 골차 신승 특유의 꾸역승 패턴으로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이 3번 경기라고 보여지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득점 패턴을 보시면 오픈 플레이 상황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한 골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득점 패턴까지 단조로운 것이 헤타페이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습으로도 골을 많이 허용하는 팀이 헤타페이고 제가 충격적인 것을 본 것이 지난 레반테 원정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명이 퇴장을 당하는 수적 열세 속에서는 압박을 가하더라도 라인을 조금 내려서 수비를 조금 안정화시킬 텐데 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골이나 내주면서 패배를 했고 굉장히 조금 감독님께서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헤타페가 최근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전술이나 스타일을 한 번에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홈 경기라는 점에서 헤타페가 기존에 자신들이 잘하는 플랜 A인 그러한 전방 압박과 많이 뛰는 축구를 한다면 이 세비야의 퀄리티 있는 공격 자원들과 백업 자원이 그리고 세비야가 역습이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올 시즌 역습 패턴으로도 지금 2골이나 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헤타페가 자신들의 스타일을 버리지 않고 나온다면 세비야에게 충분히 한 방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입니다. 홈에서나 원정에서나 비슷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과 실점에서도 근소하게 홈에서 더 적은 실점을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도 평균 한 골로 뭐 준수한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세비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헤타페의 경기 스타일과 최근의 안 좋은 흐름, 더욱이 수비 쪽에서 핵심 자원들이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피언스 리그에서 풀로 체력 안배를 주전 선수들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백업으로 나왔던 선수들이 나란히 골맛과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백업 자원들까지 퀄리티가 한껏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경기는 세비야가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할지라도 한 골차 두 골차 꾸역승 패턴으로도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전반 초반과 후반 막판에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 초반에 실점이 많은 것은 헤타페가 굉장히 신이 난 상태에서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가하다가 지난 레반테전처럼 전반 이른 시간에 수비 뒷공간을 얻어맞으면서 실점을 하고 거기에다가 퇴장까지 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 초반에는 자신들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를 하지 못하고 압박을 가하다가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을 많이 하고 후반 막판에 또 실점이 많은 이유는
전방 압박을 하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 막판에 가면은 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어 리그로 따져봤을 때는 리즈 유나이티드나 사우스햄튼, 특히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가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퍼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지난 맨유와 사우스햄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반전에는 맨유를 아주 압도를 했었죠. 2대 0으로 압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후반에 가서 급격하게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3대 2 카바니 선수에게 두 골이나 먹으면서 3대 2로 패배를 역전패를 하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사우스햄튼 역시 조직적인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헤타페도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 막판의 실점이 6골이나 하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세비야가 득점력이 올 시즌 그렇게까지 좋은 팀은 아닌데 이름값에 비해서 12골 중에서 무려 6골, 절반에 해당하는 골을 후반 막판, 그러니까 헤타페가 제일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해당 구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헤타페가 또 무리한 전방 압박으로 체력이 소진돼서 퍼진다면 세비야가 후반 막판에 이 백업 자원, 퀄리티 있는 백업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하면서 충분히 후반 막판에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도 세비야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3번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구독자분들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승무패의 단골로 들어오는 팀들의 특징, 특히 헤타페 같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지만 그 전방 압박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실점도 많은 팀, 이러한 팀적인 어떤 전술이나 특성을 조금은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는 이 승무패 라인업이 떴을 때 해당 팀들의 이름만 보면은 자동으로 어느 정도 경기 양상이 그림이 그려지고 유불리가 조금은 보일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 역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저 역시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승무패 단골 팀들의 어떤 주요 선수들과 경기 스타일은 최대한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다음 회차, 다다음 회차의 승무패를 분석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번 경기는 맨유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으로는 무패 투포를 잡아보려고 하고 폴더에 여유가 없다면 맨시티 사이드를 보려고 합니다. 맨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이 최근에 맞붙었을 경우에는 무승부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굳이 투포를 잡았을 때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이 맨유 쪽에 지금 최전방에 마시알 선수와 카바니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지금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 카바니 선수도 중요하지만 이 마시알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시알 선수가 있어야 이 맨유의 레시포드 선수죠. 이 레시포드 선수의 역습이 살아난다고 보여집니다. 이 레시포드 선수 혼자 나왔을 때보다 확실히 이 마시알 선수 와 함께 최전방을 구성했을 때 역습 케미가 산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레시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주력을 갖고 있으면서 스피드를 통해서 직선적인 수비 뒷공간 침투를 하는 반면 이 마시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도 물론 좋지만 이 특유의 리듬과 박자로 개인기를 통해서 한 명을 충분히 벗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개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시알 선수와 레시포드 선수가 두 명이 조합이 됐을 때 맨유 특유의 역습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시알 선수가 빠지면서 동시에 맨유가 자랑하는 특유의 역습이 조금은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패배를 당해서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문제는 지금 맨유가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홈 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웨스트브롬과의 홈 경기에서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올드 트래포드 홈구장에서 첫 승을 거두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원정과 홈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홈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맨체스터 지역은 지금 관중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흐름을 탄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승리까지 노려볼 경기를 할 수 있을까는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이 맨유가 특히 지난 회차도 그랬죠.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맨유 사이드를 봤는데 이상하게 맨유 같은 경우에는 믿었을 때 못하고 버렸을 때 잘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맨유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반대로 맨시티가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사이드를 저 역시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맨유가 버렸을 때는 또 귀신같이 경기력이 살아나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해 두셔서 투포를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맨유의 승리 쪽이 아니라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이 맨시티 같은 경우가 올 시즌에 무승부가 굉장히 조금은 많습니다. 무승부가 별로 없는 팀인데 올 시즌 특히 원정에서는 두 차례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도 리그에서 무려 3차례의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지금 최전방에 아구에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조금 활약을 했는데,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의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이 맨체스터 더비 맨유를 상대로는 뛸 정도가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구에로 선수가 최전방에 나오지 못한다면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나올 텐데, 이 제주스 선수가 복귀 이후에 초반에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요즘에 최근에 조금 화력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구에로 선수가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맨시티 역시 최전방 공격 쪽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젊은 공격 자원인 페란 토레스와 필포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중원에는 케빈 데브라이너라는 걸출한 플레이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는 지금 맨유를 조금은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맨시티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털링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무려 20경기에서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만 만나면 작아지는 이 스털링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 충분히 맨시티가, 그래도 맨유가 버티는 힘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리 맥과이어를 주축으로 한 이 수비를 바탕으로 지금 맨유의 프레드 선수가 지난 경기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전에는 이 퇴장 징계로 인해서 나서지 못하면서 체력을 한껏 세이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레드 선수가 중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수비에서 뭔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맨유가 수비력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맨유가 작정하고 수비를 펼쳤을 경우에는 이 맨시티가 지금 아구에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맨유를 상대로 20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이 스털링 선수까지 침묵을 한다면 이 데브라이너 선수와 마레즈 선수 쪽에 조금은 의존을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올 시즌에 맨시티가 무승부를 조금은 많이 잡고 있다는 점을 빌어봤을 때 충분히 서로 무승부를 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듯이 후반 막판에 조금 골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후반 막판 10분 사이에 무려 16골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전 후반을 통틀었을 때 후반에 무려 19골 중에 14골을 넣고 있다는 점에서 맨유는 후반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문제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전반의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 40분까지 11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또 전반전에 굉장히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의 취약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전반전에 무려 11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초반부터 화력을 집중시켜서 맨유의 골문을 전반부터 연다면 굉장히 손쉽게 승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는 또 반대로 후반에 조금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또 맨유가 후반전에 이 득점력이 굉장히 살아난다는 점에서 맨유 역시 만약에 맨시티의 전반 초중반
그리고 후반 초중반 기세를 막아낸다면 충분히 맨유가 자랑하는 후반 역습을 통해서 맨시티가 수비 뒷공간이 상당히 많이 열리는 팀이죠. 토트넘에게도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뒷공간이 털리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이 맨시티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수비 뒷공간이 더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맨유가 전반 초중반과 후반 초중반까지 버텨내고 후반 막판에 역습을 추구를 한다면 자신들이 강점을 보이는 이 후반 막판 구간에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해당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전에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후반전에 승부를 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홈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이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충분히 전반전에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후반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반에 맨유가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맨유가 파상 공세를 막아낸다면 충분히 후반에 강점이 있는 역습을 보여주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하면서 맨시티가 후반에 실점이 많다는 점을 들었을 때 충분히 맨유도 승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맨시티가 최근 흐름이 너무나도 좋다는 점과 화력 또한 살아나고 있다는 점 직전 마르세유와의 홈경기에서 백업 자원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0 완승을 거뒀다는 점 맨유가 지금 주축 공격수인 카바니와 마시알이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맨시티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고 다만 지금 맨체스터 쪽을 보시려는 분들은 최근에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유가 맨시티를 상대로 3차례나 무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맨유 역시 충분히 홈에서 암투타고 하기는 하나 지난 경기에서 홈에서 첫 승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홈 징크스를 깼고 최근에 맨체스터 더비에서 3경기나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 맨시티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솔샤르 감독이 수비를 안정화시킨다면 충분히 맨유가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취향껏 투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맨시티의 승리를 베이스로 해서 취향껏 승리나 혹은 무승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종픽 제가 내일 올려드릴 최종픽에서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솔샤르 감독의 인터뷰가 나오면 파악을 해서 무승부를 끝까지 밀고 갈지 아니면 승리 쪽으로 틀어볼지는 제가 최종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최근 지난 시즌 리그 맞대결에서 맨유가 2차례나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분명히 솔샤르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어떻게 잡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솔샤르 감독의 특징이 귀신같이 경질설이 불거지거나 안 좋은 패배를 당했을 때 그 다음 경기에서 구사일생을 합니다.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솔샤르 감독이기 때문에 이 맨시티를 상대로도 충분히 어떠한 결과를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4번 경기를 위해서 폴더 하나쯤은 조금은 아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우에스카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으로 우에스카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우에스카가 직전 그라나다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승무패에서 분석을 해드렸을 때 무패 투포를 잡으면서 우에스카가 리그 첫 승을 최근에 마탱이가 간 그라나다를 상대로 원정에서 첫 승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아쉽게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라베스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이 우에스카가 승리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무에스카라고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 그만큼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저도 무에스카 특성상 이 무승부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승부가 조금은 많습니다. 5음으로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이 만났을 경우에는 무승부가 나올 그림이 조금은 그려졌지만 일단은 폴더에 여유가 없을 뿐더러 해당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매치업을 보자마자 알라베스 쪽으로 끌렸던 것이 이 알라베스가 라리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20개 팀들 중에서 제공권이 1등입니다. 지금 제공권이 굉장히 좋고 제가 알라베스를 맨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꺼내는 이름이 있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최전방에 190이 넘는 이 장신 공격수 호셀루가 있습니다. 호셀루 옆에는 180cm의 루카스 페레스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어서 이 두 선수 빅앤 스몰 조합을 구성하는 이 투톱이 알라베스가 조금은 살아나야 알라베스가 공격력이 조금은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톱 호셀루와 루카스 페레스가 최근에 그래도 경기력과 득점력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스 페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에서 3골 1도움 직전 경기였죠. 직전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는 침묵을 했지만 그 이전 경기에서 무려 3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으면서 3골 1도움으로 굉장히 루카스 페레즈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옆에 있는 멀대 같은 호셀루 선수 역시 2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는데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 승리를 거뒀을 때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앤 스몰 투톱 조합이 알라베스가 살아났다는 점과 알라베스가 라리가 제공권 1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우에스카가 올 시즌 리그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5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 알라베스에게 충분히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우에스카의 수비 상황에서의 약점은 뭐냐면 이 우에스카의 특징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롱볼 축구를 구사하는 팀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알라베스가 기본적으로 롱볼 축구를 합니다. 이 롱볼을 때려서 최전방에 호셀루가 세컨볼을 따먹고 이 호셀루가 떨어뜨린 세컨볼을 옆에 있는 루카스 페레즈라는 날랜 스트라이커가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롱볼을 추구하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이 롱볼 축구에 약한 우에스카 더욱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다는 것은 세트피스 기회를 많이 내준다는 점이고 이 제공권 1등을 자랑하는 알라베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우에스카가 상성상으로 굉장히 알라베스에게 조금 취약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에스카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5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라베스가 충분히 자신들의 강점을 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올 시즌 알라베스가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1승 4무 2패로 경기당 평균 0.5골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알라베스가 리그 원정에서는 경기당 1.4골이나 넣으면서 강팀들까지 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리그 원정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점과 특유의 제공권이 지금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고 롱볼 축구, 알라베스가 롱볼 축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많다는 점은 세트피스 기회를 알라베스에게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충분히 우에스카를 상대로 장점을 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으로 이 경기는 우에스카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폴더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무에스카와 알라베스 역시 무승부를 많이 캐낸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조금 바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에버튼 대 첼시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 픽으로는 그래도 첼시 사이드를 보려고 하는데 이 에버튼의 단통 패죠. 그런데 제가 투포를 염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버튼이 속한 머지사이드 주 지역이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에 2,000명의 관중이 홈 관중이 입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리버풀과 머지사이드 더비를 펼칠 때도 이 에버튼의 홈구장 구디슨 파크에 홈 관중이 가득 차 있었을 때 리버풀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어떤 팀이 오더라도 홈 구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에버튼인데 비록 2,000명의 팬이라고 할지라도 2,000명만 들어가도 굉장히 큰 함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올버햄튼 경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올버햄튼의 덴동커 선수가 리버풀의 2,000명의 팬이 마치 2만 명처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K리그 승무패를 사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K리그도 굉장히 소수의 관중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수의 관중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관중석에서 들리는
욕설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의 관중이 굉장히 큰 효율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에버튼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안 좋죠. 이 에버튼의 상황을 조금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왼쪽 주전 측면 수비수인 루카 디뉴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콜먼 오른쪽 풀백인 콜먼까지 아웃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왼쪽 측면 수비수인 디뉴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에버튼이 양쪽 측면 수비수가 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안첼로티 감독이 3백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플랜 A는 4백이죠. 4-3-3 포메이션을 플랜 A로 가동하는 팀인데 그 말인즉슨 저 왼쪽 측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수인 르카 디뉴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왼쪽 측면 깊숙이까지 포진을 하고 거기서 양질의 크로스를 올려줘서 최전방에 뚝배기가 굉장히 좋은 칼버트 르인 선수, 손흥민 선수와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칼버트 르인 선수의 뚝배기를 노리는 크로스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 디뉴 선수가 없으니까 왼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양질의 크로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카 디뉴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왼쪽 측면 공격을 통한 양질의 크로스 공격 그리고 칼버트 르인의 뚝배기까지 덩달아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러한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그러면 왼쪽 측면 공격을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물으신다면 최전방의 히샬리송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히샬리송 선수가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3톱의 왼쪽 측면에 나오는데 이 히샬리송 선수가 리카 디뉴 선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히샬리송 선수가 2선 중앙이나 혹은 최전방 쪽으로 들어가면서 리카 디뉴 선수에게 측면을 맡기면서 자신 또한 공격 골을 넣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거나 2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칼버트 르인에게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 생기는데 문제는 리카 디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히샬리송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까지 책임을 지고 2선 중앙까지 내려와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이중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 선수까지 덩달아 죽는 리카 디뉴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최전방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 히샬리송 선수마저 죽어버리면서 히샬리송이라는 연결고리가 차단됐을 때 이 칼버트 루인까지 고립이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리카 디뉴가 없는 에버튼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그러한 점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에버튼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 에버튼의 어떤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를 해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 관중이 2,000명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이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고 직전 크라스노다르와의 홈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모어 선수랄지 그러한 젊은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주전 선수들을 체력을 아꼈기 때문에 첼시가 좋은 흐름을 에버튼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지금 에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비수인 마이클 킨과 칼버트 루인이라는 뚝배기 두 명이 아주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굉장히 뚝배기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문제는 첼시 쪽에는 그에 못지않은 뚝배기가 있습니다. 수비수 커트 주마 모든 것을 커트해주겠다는 그 커트 주마 선수가 있는데 이 커트 주마 선수의 제공권이 맨유의 해리 맥과이어도 능가할 정도로 지금 리그에서 톱 클래스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커트 주마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7골이나 넣고 있다고 이거 보여지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티아고 실바와 커트 주마가 버티고 있는 이 첼시의 수비진을 제 아무리 마이클 킨과 칼버트 루인이 있다곤 하나 에버튼이 자랑하는 그러한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도 이 커트 주마와 티아고 실바가 버티고 있는 이 첼시의 중앙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에버튼의 옵션인 세트피스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첼시가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오히려 훨씬 실전 면에서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첼시 쪽이 압도를 할 것 같고, 이미 맨디 골키퍼 역시 크라스 노다르전에서 휴식을 취했죠. 이 크라스 노다르전에서 케파 골키퍼가 나오는 바람에 호러쇼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을 막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허용을 했는데, 어쨌든 맨디 골키퍼까지 휴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첼시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에의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백업 자원인 허드슨 오도이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했다는 점에서 공격 쪽에 조금 전력 누수가 있지만, 첼시에는 올리비에 지루, 에이브러엠, 메이슨 마운트, 하베르츠, 티모 베르너 같은 공격 자원들, 그리고 퓰리시치까지 돌아오면서 퓰리시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 자원은 차고 넘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첼시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고, 다만 에버튼 지역에 2,000명의 관중이 입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에버튼이 전통적으로 홈 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올 시즌 홈에서는 무려 2.4골, 물론 실점도 2골로 많지만 2.4골이라는 굉장히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중이 들어오는 구디슨 파크에서의 에버튼은 충분히 기대를 걸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에서는 첼시의 단통 사이드를 보지만, 폴더에 여유가 생긴다면 충분히 에버튼 쪽을 조금 바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6번 경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물이 아니라 커피를 떠왔는데, 커피를 너무 급하게 들이키다가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했습니다. 이 점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부 마지막 경기는 레알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투폴이 필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틀레티코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초안 픽으로 일단은 무패 투포를 잡도록 하겠고, 최종 픽에서는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도 직전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벤제마 선수가 뚝배기로 2골을 넣으면서 조 1위로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을 했죠. 샤흐타르에게 2차례나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1위로 챔피언스 리그를 뚫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반대로 아틀레티코 역시 짤트부르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지금 전력을 투구를 하고 온 상황에서 마드리드 더비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이고, 올 시즌 레알이 홈과 원정을 따져봤을 때 이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지금 레알의 홈구장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와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경기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홈구장인데, 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축 같은 것을 해가지고 지금 홈 경기를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스타디움이라고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홈구장이 아니라 그 전설적인 선수였던 디스테파노의 이름을 딴 그 훈련장에서 홈 경기를 치러 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관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그런 웅장한 홈구장이 아니라 그 훈련장 디스테파노 그 훈련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홈구장에서 특유의 강점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홈에서 조금은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레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라리가에서 특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실점이 단 2골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 뒤쪽에 제가 뭔가를 빠뜨린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올 시즌 실점이 라리가에서 단 2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점이 굉장히 짧은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쉽게 골문을 열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드필더 쪽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 포인트도 쏠쏠하게 올려줬던 발베르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 중이고, 크랙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 아자르 선수가
햄버거를 너무 많이 처먹어서 그런지 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페널티킥과 조금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어서 옛날에 첼시에서의 그 아자르 모습이 나오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튀 아자르가 또다시 이탈을 했고, 이 요비치 백업 공격수 요비치와 마리아노,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이 웨데고르 선수가 출전이 지금 불투명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격면에서 조금은 화력이 좀 옵션이 줄어든 레알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단 2골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아틀레티코의 짠물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레알이 그래도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조금 노려볼 만한 것이 수비진의 라모스 선수와 오른쪽 풀백인 카르바알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걸출한 수비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더하면서 이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레알도 홈에서 전통적으로 마드리드 더비를 치렀을 때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만한 힘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를 했을 때 홈에서 화력이 굉장히 좋고 원정에서도 패배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부터 원정에서는 일단은 지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레알이 지금 이빨이 한두 개 정도 빠진 호랑이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라는 특성상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라는 어떤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제가 직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스타 플레이어와 챔피언스리그 DNA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는 그러한 수준급 선수들은 이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알 사이드가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활약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역시 수비 밸런스를 깨지 않는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 팀의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그래도 올 시즌 공격력을 따져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려 라리가에서 21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보다도 지금 화력이 더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점 12골 중에서 후반 10분, 그러니까 전반부터 후반 10분까지 8실점을 하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려 8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충분히 주앙 펠릭스, 루이스 수아레즈,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 사울 니게즈 이러한 굉장히 결정력이 있는 공격진을 앞세워서 레알의 골문을 열 수만 있다면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선제골 이후에 수비를 안정화시키면서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반면에 올 시즌 실점이 단 2골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실점 2골이 후반 막판에 나왔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실점 자체가 없는 팀인데 그래도 쪼개보면 실점을 2골이나 했는데 그 실점이 후반 막판에 했는데 레알이 그래도 후반 막판에 득점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 막판에 제일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는 속에서 후반 막판에 아틀레티코가 수비 집중력이 또 떨어진다면 벤제마와 같은 그리고 라모스 선수가 이러한 큰 경기에서 세트피스 한 방에서 뚝배기로 한 방 결정적인 골을 넣거나 페널티킥으로 결정적인 골을 넣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가 골 결정력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루이스 수아레즈와 주앙 펠릭스, 마르코스 요렌테 그리고 야니 카라스코까지 그러한 선수들이 골 결정력과 득점력이 조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사이드를 본다면 아틀레티코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5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1부를 먼저 올려드리고 연이어서 2부를 촬영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구독자 여러분들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폴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저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1부와 2부를 비교해 봤을 때 2부의 조회수가 조금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1부에서 안 드렸던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부뿐만 아니라 2부까지 조금은 정주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